네, 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 모두 가려졌습니다. 역시 대세는 독일이었는데요. 독일은 32강에 오른 4개 팀 모두가 16강에 올랐고요. 잉글랜드와 스페인이 각각 3팀을 배출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떤 팀이 극적으로 합류했고 또 아쉽게 탈락했는지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확인해 보시죠.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격파하고 조 1위로 16강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반 15분 선제골은 파리 생제르맹이 열었습니다. 마투이디의 도움에 이브라이모비치의 강력한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분 만에 메시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마스체라노, 수아레스, 메시의 완벽한 합작품이었습니다. 전반 41분 네이마르의 강력한 오른발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각도였지만 깔끔하게 처리해 네이마르라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후반 31분 네이마르의 슛이 골키퍼 손을 받고 흘러나오자 수아레즈가 가볍게 처리합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기존 1위 파리 생제르맹은 이 경기에 져서 2위로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맨시티는 AS 로마를 이겨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15분 맨시티의 나스리가 골을 뽑아냅니다. 속임수로 수비수들을 흔든 멋진 골이었습니다. 후반 41분 맨시티의 사발레타가 또 한 골을 보탰습니다. 첫 골의 주인공 나스리의 도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2위 경쟁을 벌였던 AS 로마와 맨시티는 결국 맨시티가 16강행 막차를 타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루도 고레츠를 꺾고 6전 전승으로 16강 무대를 밟았습니다. 전반 19분 레알이 바란의 헤딩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루도 고레츠는 핸드볼 파울로 선수 한 명을 잃었습니다. 키크로 나선 호날두가 시간차 공격으로 루도 고레츠의 골망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반 38분 베일이 헤딩슛을 보탭니다. 크로스바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 뭘 해도 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날이었습니다. 후반 35분 뭘 해도 되는 레알 마드리드의 매직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골키퍼가 쳐냈지만 공은 이미 라인을 넘어서 골로 인정됐습니다. 후반 42분 교체 투입된 메드란이 골을 보태 4대0 레알의 대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레알은 이날 16강행은 물론이고 19연승이라는 기록도 함께 세웠습니다. 무승부였지만 리버풀은 16강 탈락을, 바젤은 16강행에 합류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은 바젤이었습니다. 전반 25분 프레이가 시도한 슈팅이 리버풀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전 리버풀의 마르코비치가 드리블 과정에서 반칙을 합니다. 불필요한 반칙으로 마르코비치는 퇴장을, 리버풀은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됐습니다. 후반 리버풀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주장 제라드가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환상적인 프리킥도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리버풀은 5시즌 만에 챔스 무대에 복귀했지만 32강 탈락의 쓴맛을, 바젤은 달콤한 16강행을 결정지었습니다. 네, 예리한 한 줄 예상평을 두고 벌어지는 그들만의 장외 경기죠. 3인의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지난번 불꽃 남남 케미를 선보였던 두 분입니다. 김재현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남 케미 이번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네. 왜 이렇게 설레죠? 네. 네, 손흥민 선수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데 네. 요즘에 가치가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년 1월에 시작되는 유럽 이적 시장을 앞두고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345억 원을 제시를 받았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뭐 몸값이 아주 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로 345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당시 기록했던 137억 원을 2배 이상 뛰어넘는 금액인데 지금 토트넘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 리버풀 등 이른바 이 빅클럽들이 손흥민 선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레버쿠젠과 2018년 6월까지 현재 계약이 돼 있는데 앞으로 좀 변수는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독일 생활에 현재 만족을 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잉글랜드를 옮길지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지만 손흥민 선수 개인을 놓고 봤을 때는 어릴 때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꿈꿔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팀에 따라서는 이적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동완 해설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매 시즌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챔피언스리그 활약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리그에서의 활약성도 굉장히 준수하기 때문에 이적료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굉장히 올라간 상태고 또 현재 있는 그 독일 에이전트도 이제 왕성한 좀 활동을 하면서 다른 구단과의 컨택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스카우트들이 연령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기가 열리면 항상 23세 이하 스카우터, 25세 이상 스카우터라든지 구분을 지어서 이 선수에 대해서 항상 이제 보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아직까지 근거 있다고는 판단 내릴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추이를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축구 3세판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데스리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레버쿠젠의 손흥민, 멘헨글라트바흐와의 일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경기에서 리그 선두였던 바이에른 미넨에 0대1로 지면서 이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후 수요일 벤피카와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 중반 교체 출전하면서 체력을 아꼈습니다. 아무래도 이 멘헨글라트바흐전에 대비한 슈미트 감독의 전략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정규리그 5골을 포함해 1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멘헨글라트바흐전에서 득점을 올린다면 한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더구나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맨헨을 상대로 득점을 올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모두 자신감이 충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최근 전적에서도 레버쿠젠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3차례 맞대결에서 레버쿠젠이 2승 1무를 기록해 한 번도 지지 않았고요. 그 레버쿠젠 원정에 나서는 멘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는 리그 6위에 올라 있는 팀인데 레버쿠젠과 이제 승점이 같습니다. 고로 지는 팀은 리그 7위까지 현재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멘헨은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지향하는데 공격진에서는 5골로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독일 출신의 막스 크루제가 가장 위협적입니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 기자는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손흥민의 화끈한 활약 기대해 보면서요. 3일의 전체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버쿠젠이라는 이름으로 3명의 전문가가 뭉쳤습니다. 김재영 기자,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미넨에게 뺨 맞고 멘헨글라트바흐에게 화풀이 한다고 했고요. 김동완 해설가, 손흥민과 키슬링이 휴식 덕분에 레버쿠젠이 유리하다는 평 해주셨습니다. 또 김한 기자는요, 졌지만 잘한 경기 바이에른전을 빗대어서요, 레버쿠젠이 이긴다고 해주셨네요.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날 경기는요, 레즈 더비로 알려진 거죠. 메뉴 대 리버풀의 싸움인데요. 명가의 부활인가요? 메뉴가 3위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의 유니폼 덕분에 이 레즈 더비라고 하지만 실제 현지에서는 이제 노스 웨스트 더비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적대시하는 양 팀 간의 더비이기 때문에 더욱 또 빅매치가 되고 있고 이 경기를 일요일 날 제가 중계하기 때문에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5연승을 달리면서 어느덧 3위까지 치고 올라온 맨유인데 최근 상승세의 핵심은 이제 공격진의 웨인 루니 선수고 또 매 경기 좋은 활약성과 다소 부진했던 반페르시도 폼이 많이 올라왔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점이고요. 그다음에 라다멜 팔카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후반전 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루앙 펠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중원 플레이가 더해지면서 맨유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맨유는 경기마다 부상으로 수비수들이 교체되면서 늘 다른 수비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바달 감독의 특유의 3백과 폭박을 오가는 전술적인 면으로 이제 극복하고 있지만 아직 안정감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고요. 스몰링이 다시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비진의 개편이 이제 불가피한데 필 존스가 부상이 돌아오긴 하지만 뛸지 안 뛸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는 시점이고요. 반면 이제 리버풀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2승 1무 3패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중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바젤과 경기에서도
총력전을 펼쳤지만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을 탈락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분명 이번 라운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맨유와 비교를 했을 때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공격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로텔리가 부상을 입은 동안 램버트 카드를 기대를 했지만 큰 수확이 없었고요. 다만 이번 경기에 발로텔리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가 가능한데 부상 이전에 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여전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원에서 제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노련한 빌드업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챔스의 여독이 좀 남아있고 전술적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더비인 만큼 경기적인 외에 그 다른 변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쉽게 판단을 낼 수는 없지만 현재 팀의 상승세, 또 경기력을 볼 때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더 우세해 보인다고 평가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5연승의 신바람을 달리고 있는 맨유입니다. 또 챔스에서 조기 탈락을 하면서 수모를 맛본 리버풀의 대결인데요. 3세편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맨유의 매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까요? 모두 맨유가 리버풀을 꺾는다고 해주셨습니다. 불붙은 맨유, 리그 5연승 등 모든 기록이 맨유 승리를 가리킨다라는 평 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리그 8위죠. 수완지와 10위 토트넘이 수완지의 홈구장에서 월요일에 격돌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막하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맞대결에선 토트넘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3시즌 동안 6차례 맞대결을 했는데 토트넘이 5승 1무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가레스 베일이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더구나 올 시즌 토트넘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승부 예측이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토트넘은 내년 1월 이적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전력 보강을 하느냐가 이번 시즌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350억 원을 준비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반면 이 스완지 시티는 홈에서 토트넘 징크스 탈출을 노립니다. 스완지는 올 시즌 8번의 홈 경기에서 5승 2무 1패를 거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금요일 터키의 베식탁스를 상대로 오늘 경기를 했었죠.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점도 좀 안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완지의 믿는 구석 역시 이 패스마스터 기성용 선수겠죠. 기성용 선수 올 시즌 16경기에 출전해 평균 85.3분을 뛰며 2골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징크스를 이번에는 깨트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트피스를 승부의 변수로 꼽고 싶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눈부신 활약을 기원하지만 결과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저 역시 패스 마스터 기성용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고요. 토트넘과 스완지 시티의 월요일 경기 예상표 함께 하시죠. 네, 막상막하 대결답게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미안하다 기성용이라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무리한 원정 스케줄로 스완지가 유리하다는 평 주셨습니다. 김한 기자 역시 선수층이 두툼한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해주셨네요. 네, 내일입니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4연승을 질주 중인 바르셀로나와 최근 4경기째 승리가 없는 헤타페가 격돌을 하는데요. 과연 3인의 전문가들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도 놀라운 공개수가 나왔습니다. 총 15개 공 중에서요, 13개가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MSN9이죠.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에 대한 칭찬들 모두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스페인 언론에 의하면요, 메시와 호날두가 유럽 챔피언스 뱀파이어에 습격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진짜 뱀파이어는 아니고 네. 도핑 테스트 얘기인데 이번 도핑 테스트에는 특정 이 경기를 앞두고 실시된 것이 아닌 스태프가 레알 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실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호날두를 포함해 10명이나 되는 선수가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바르셀로나의 메시를 포함해서 이니에스타 등 5명의 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받았는데 메시 혼자 이 소변과 혈액 채취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메시 선수가 자신의 SNS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나요? 일단은 이 도핑 테스트 같은 게 이제 불특정 다수 또 불시에 네. 이제 하는 경우는 있는데 굉장히 네. 훈련장을 찾아서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기 후에는 이제 있기 마련인데 훈련장에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 선수들 입장에서는 도핑이라는 게 사실
말은 쉬워 보이지만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면 당황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변을 봐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장에서 했다는 것이 메시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 후에 임의적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도핑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메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엄청난 활약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불쾌한 것 같은데 메시 선수가 지금 4경기에서 3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메시는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도 기록을 했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다 득점 256골을 좀 계속해서 경신하면서 기록의 신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지 아닌지를 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도핑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기록 행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 하시죠. 네, 모비스전에서 지난 경기를 포함해서 7연패를 당하고 있는 KGC가 연패를 끊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온스만 만나는 펄펄 날아다니는 전자랜드의 포엘의 새로운 기록 갱신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열린 두 경기 최용석 기자의 분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GC는 이번 시즌 모비스와의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11월 5일 오세근이 가세한 2차전에서는 대등하게 73대 69로 시속게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세근 선수가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목 골절 부상을 입었고요. 깁스를 한 상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1월 초에나 복귀나 가능할 전망인데요. 파워포드 오세근 선수 없이 경기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골밑에서 열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1위를 달리는 모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복이 없는 경기력입니다.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당분간 1위 자리를 굳게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모비스는 함준과 문태영을 앞세워서 이번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태영은 10일 KT전에서 혼자 34점을 책임졌는데요. 심판 판정에 대한 흔들림만 없다고 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좋은 플레이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비스가 큰 점수차로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자랜드와 오리온스는 맞대결 전적에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는 전자랜드가 오리온스보다 하위 순위에 있지만 전자랜드는 오리온스만 만나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주장 리카르도 포엘 선수, 오리온스만 만나면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엘은 오리온스와의 1차전에서 22점, 2차전에서 28점을 득점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포엘의 득점력이 살아나면 전자랜드가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전망입니다. 오리온스의 키는 가드진이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포인트 가드 이현민 선수 전자랜드와의 2차전에서 30여 분을 뛰었지만 득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자랜드 수비에 꽁꽁 묶였다는 얘기인데요. 때문에 오리온스의 공격은 용병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이현민 선수가 전자랜드 수비를 뚫어낸다면 오리온스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오리온스에 강한 포엘이 있는 전자랜드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영석 기자는 모비스와 전자랜드가 우세하다는 평가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네, 모비스가 압도적인 공개수를 차지하면서 이길 거라는 종합평입니다. 허재원, 최영석 기자 각각 공 4개를 주면서요. 오색은 없는 KGC를 걱정해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무려 공 5개를 주면서 모비스가 양동근의 노련함 때문에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이어서 전자랜드와 오리온스의 3세판입니다. 네, 전자랜드의 몰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갈팡질팡하는 오리온스 전력 때문에, 최용석 기자는 오리온스의 유독 강한 포엘 때문에 전자랜드가 이긴다는 평 주셨고요. 이현만 기자, 빅맨 없이도 이기는 전자랜드 힘에 믿음을 실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프로농구는 결과가 처참한데요. 허지원 기자 말이 KT의 승리를 맞춰줬고요. 전자랜드의 승리는 아무도 맞춘 분이 없습니다. 지난주 축구 빅매치에서는 바이에른 뮌헨, 맨유, 맨시티가 이겼고요. 리버풀과 바젤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리버풀의 승리로 대동단결했던 기자들이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리버풀, 넌 전문가들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지난주 축구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팀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16강 진출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조별리그 4차전까지 승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후 이제 2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16강 진출했는데, 특히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원정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로마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스리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경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럼 저는 뭐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죠. 리버풀과 바젤의 경기였는데, 리버풀이 사실 이제 5년 만에 잡은 챔피언스 리그의 또 영광을 아쉽게도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16강 탈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브렌단 로저스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거든요. 경기를 좀 압도하는 경기였지만 의외로 일격을 한 골 당하면서 끌려가는 경기가 됐고, 제라드의 환상적인 프리킥이 터졌지만 결국에 또 시간대가 또 늦다 보니까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점. 이게 리버풀 팬들이 국내에도 많은데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기자들의 치열한 한줄평 싸움입니다.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슈텔리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아시안컵을 앞두고 오는 월요일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사실 이렇다 할 최전방 공격수 자원이 없어서 슈텔리케 감독의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4경기 또 그리고 중동 원정 경기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를 다양하게 시험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선호하는 이동국, 김신욱 선수의 이제 부상이 지금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제주 전지훈련을 통해 앞으로 이동국, 김신욱의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번 전지훈련에서는요, 대표팀 경험이 없는 새 얼굴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슈틸리케 감독이 어쨌든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해서 발굴한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데, 13명이 생애 처음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 눈여겨볼 대목은 공격진의 새 얼굴이 가득하다는 건데, 김승대 선수, 이 포항 스틸러스죠. 다시 선발이 됐고, 이정엽, 상주 소속이고, 이용재 선수, 그리고 성남의 황의조, 또 포항의 강수일 선수 등이 처음으로 대표팀에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네. 이들 5명은 모두 이제 공격수인데 A매치 출장 기록이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는 선수들로 여겨지는데, 아무래도 어느 선수가 과연 아시안컵에 또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승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한번 뽑힌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슈틸리케 감독이 부른 것 같고, 네. 나머지는 경쟁에 의해서 어느 두 명이 또 후보군으로 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요, 유망주가 있다면 누굴 한 분씩 추천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주 상무의 이정엽 선수를 꼽고 싶은데, 네. 이 선수 좀 재밌어요. 사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 선수를 5번이나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게요, 이 선수가 사실 이름을 바꿨어요. 올해 1월에 이제 상무에 입단을 했는데, 네. 바꾸기 전에 이제 프로 입단해서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선배를 따라서, 이름을 바꿨던 선배를 따라서 자기 이름을 바꾼 이후 조금 잘 풀렸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대표팀까지 이제 네. 승선을 했으니까 결국 이름을 바꾼 게 좀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잠재력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이 아니더라도 내년 동아시안컵에서는 슈틸리케 감독이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김동완 해설가는요? 김승대 선수는 어쨌든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이제 세컨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면 최전방에 이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어느 선수가 있겠느냐? 전술적으로 현대 축구의 흐름에 있어서 공격수도 수비 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면 이제 황의조 같은 활동량이 많고, 공격진에서 어쨌든 상대 수비를 좀 교란시키면서 많은 이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도 전술상에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황의조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좀 여유만 찾는다면 좋은 스트라이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아시안컵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은 누가 거머쥘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스포츠 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